예, 8월 26일 스터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교재 좀 보시겠습니까? 부교재. 표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부교재가 됩니다. 부교재가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가 7장부터 나와 있죠. 그리고 앞에 1장부터는 그 월요일 스터디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뒷부분을 저희가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부교재로 선택을 했고요. 바로 이 사건을 먼저 봅니다. 자, 566페이지. 566페이지에 보면은 사례 105번이 나옵니다. 10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그래가지고 확정일자부 임차인, 대항력 부탁이 확정일자, 그 다음에 뭐 건저당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프린트물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10580이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요. 저도 막 10580이 요거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뒤로 넘겨주세요. 저도 하나 주시고요. 네. 한 장짜리죠. 자, 부교재 566페이지 이 사건입니다. 2019 타경 10582 사건입니다. 물건 종별이 다세대 빌라입니다.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대지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지권이 올라왔습니다. 대지권이 올라오면은 건물하고 토지가 합체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대지권이 올라붙은 상태에서는 건물하고 토지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건물만 경매가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토지만 경매 나온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 경매로 나왔죠. 밑에 사건은 임의경매 사건이고 오른쪽에 채권자가 중소기업은행입니다. 뭐 건저당 설정했겠죠. 뭐 뻔한 얘기고 맨 위에 감정가가 3억 2천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차 때 나왔는데 100% 넘겼죠. 그죠? 103%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3억 2천짜리를 갖다가 3억 3,3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배당 종결 처리까지 끝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임의경매 사건인데 거기 채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이고 채무자가 신땡땡이고 소유권자가 이모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이거 누차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이 소유권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뭐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소유권자하고 돈을 빌려 쓴 채무자가 이제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자는 이모 씨, 채무자는 신모 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모 씨가 둘이 뭐 친한 사이죠? 친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죠. 친한 사이니까 소유권자 찾아가서 뭡니까?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담보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형님 명의로 돼 있는 이 다세대 빌라가 있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좀 맡겨달라. 이렇게 해서 건저당이 설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돈은 누가 쓴 거야? 신모 씨가 돈을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담보로 잡힌 건 누구께 담보로 잡혔습니까? 이모 씨 소유권이 담보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저당이 이쪽으로 들어갔죠.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보증을 섰죠. 그죠? 물상보증인. 그래서 물건으로 보증을 쳤으니까 물상보증인이라고 민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연대보증인 이런 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
보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증 서는 거를 갖다가 인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건으로 보증 서는 갖다가 물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대보증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증 서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물상보증인 이런 것들이 물건으로 담보로 잡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상보증인이 우리는 항상 얘기했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는 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호구가 따로 없죠. 그 소유권자 이모 씨가 지금 호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 신모 씨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반드시 갚을 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네 빌라를 담보로 맡겨라 해서 맡겼는데 역시 안 갚았죠. 그죠? 예, 안 갚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를 이모 씨 빌라가 경매로 날아갈 판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구분할 게 이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다른 경우는 한 5% 정도 될까요? 좀 예외적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았을 때 이게 경매가 나갔죠. 이 소유권자는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게는 그죠? 예. 소유권자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을 돈이 있으면은 빚이나 갚으라 이거야. 빚도 못 갚으면서 무슨 자기가 들어가서 낙찰받겠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소유권자가 입찰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 소유권자는 뭡니까? 호구잖아요. 호구. 순진해가지고 쏘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돈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얘가 돈 빌려 쓴 거예요. 그죠?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을 뿐이죠.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물상보증인은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자 이모 씨가 입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또 돈이 있어야 뭐 입찰 들어갈 생각을 하겠죠. 예. 자, 밑에 사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모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모 씨. 자, 등기부를 봅니다. 1번에 2010년도 11월 18일에 소유권 이전. 2번에 보니까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이게 오른쪽 비고란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3번에 가압류가 들어왔죠. 4번에 가압류. 5번에 2번 근저당 건자가 5번에 임의경매를 쳤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6번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7번에 서초구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다시 앞 페이지를 보면은 자, 임차인 분석을 해봅니다. 임차인, 자, 임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한 게 2015년도 8월 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도니까, 전입신고가 더 빨랐죠. 더 빨랐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 2억 7천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7월 달에 찍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해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이 있고 이거보다도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찍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죠. 그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계약서 쓰면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일단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입신고는 그때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한 달 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사 들어가고 그때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 보통 그렇게 되죠. 이 사건도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어쨌든 이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있냐 없냐. 두 번째,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찍으면은 우선 변제금 배당을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죠. 그럼 대항력 행사에서 만기까지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거나 또는 돈 받고 나가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다 행사는 못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배당요구를 선택했죠, 이 사람은. 그럼 배당을 두 번 따져야 되잖아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이 있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 배당이 있고 그래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신고만 빨리 돼 있으면은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빨리 돼 있으면은 대항력 행사에도 100% 보호를 받고 배당 요구해도 미배당 보증금도 낙찰자가 추가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해도 결과적으로 100%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은 보증금이 2억 7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첫 번째 배당 요구를 했는데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습니까? 예, 일단 등기부를 보면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일단은 말소 기준 권리는 7개 아닙니까? 건, 처, 그 다음에 암기 다 하셨죠? 가, 압,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담,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전세권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는 3가지밖에 없잖아요. 건저당, 저당,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에는 이 지급 기준 권리가 있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등기부에 보니까 등기부 2번에 건저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2번의 건저당이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말소 기준 권리도 되고 지급 기준 권리도 되고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는 어서 오십시오. 유튜브에 정면으로 얼굴이 나오십니다. 이제 정면은 이제 완전히 딱 정면으로 지금 전국구 스타가 되시는 누구나 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급 기준 권리를 따질 때에는 지급 기준 권리가 원칙이 현행법이다, 그죠? 누차 공부했죠. 원칙이 현행법입니다. 현행법. 그런데 중간에 지급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건저당이나 저당이나 담보가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때 기준에 표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등기부 2번의 건저당이 2017년도 3월 달에 건저당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액임 차인 기준표를 봐야 됩니다. 경매법전에 맨 뒤에 보시겠습니까? 경매법전 다 받으셨죠? 좀 이따 드릴게요. 경매법전 맨 뒤에 보면은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와 있고 맨 끝에 이제 보면은 여기가 2017년도니까요. 그러면 2017년도는 밑에서 2번째, 3번째 앞 페이지로 가야 되겠네. 2017년도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사이에 여기가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서울입니다. 서울. 1억에 3,400이죠. 그죠? 1억에 3,400.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급 기준 권리가 들어갈 때 서울 2017년도가 1억에 3,400입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1억 안쪽이 돼야 소액임 차인이 되는 거고 최우선 변제로 3,400을 먼저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7천이잖아요. 보증금이 2억 7천은 요 1억 기준을 뛰어넘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액임 차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따라서 최우선 변제 배당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액임 차인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4년, 5년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점점 확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은 2017년도에 1억에 3,400이 기준이라는 거고 서울이 현행법은 얼마입니까? 1억 6,500에 5,500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거에 건저당이 들어가면은 1억 6,500 받다는 액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시고 액수가 과하다. 1억 6,500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뭐 표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임 차인이 아닙니다. 가장 액수가 큰 서울이 지금 1억 6,500인데 과거에 건저당 들어가도 이거보다 액수가 낮았으면 낮았죠. 그죠? 근데 이걸 초과했으면은 표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소액임 차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모 씨는 보증금이 2억 7천이기 때문에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배당 요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배당력으로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배당을 두 번 받는다 그랬죠.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가 있는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은 못 받는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은 뭘 찍어놨어야 됩니까? 확정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 찍어놨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배당에는 들어간다. 그럼 우선 변제권 배당을 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도 낙찰자가 추가로 떠나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자, 우선 변제권은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은 법전에 대항력 앤드 확정일자 공칙처럼 암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대확.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A and B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전입신고한 게 2015년도 8월 28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은 8월 29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7월 15일. 7월 15일 주간이죠. 주간. 여기 액정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아쉬운 대로 써야 되죠, 그죠? 요거 세 가지 구분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자, 전입신고는 이길 0시, 그죠? 예,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요걸 기억을 해야 되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일날, 확정일자 찍은 당일날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간. 이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관공서가 문을 여는 시간을 얘기하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찍은 날짜만 나오지 시간은 기록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동사무소가 문을 여는 이 사이에는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를 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간. 등기는요? 등기도 마찬가지죠. 등기 찍은 당일날 주간입니다. 주간.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만 이길 0시에 대항력, 확정일자하고 등기는 찍은 당일날 주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가 대항력은 이길 0시니까 8월 29일 0시가 되고 여기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7월 15일 날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A and B가 돼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거는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요거 7월 달이고 요거 8월 달이니까 이거죠, 이거. 2015년도 8월 29일 0시에 대항력도 발생하고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한다. 그럼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당에 들어가는 거죠. 예. 딴 거하고 비교해서. 그러면은 등기부 2번에 건저당하고 비교하면은 임차인하고 우선변제권은 누가 앞섭니까? 건저당은 2017년도 3월 24일 주간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가 2015년도 8월 29일이죠. 그죠? 8월 29일 주간입니다. 그럼 건저당이 더 빠르죠. 그죠? 그러면 우선변제권 배당에 들어갔을 때 건저당이 1등이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2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건저당이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받습니다. 그죠? 교수님 이거 전입일자가 2015년이라서 네. 앞서 있는 거 같은데. 건조당. 2015년도네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럼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1등이네요. 그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못 받지만은 우선 변제권 배당 들어가서 1등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뭐 기존에 계속 오시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성함을 다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 기억 못해요. 뭐 어떡합니까? 어떻게 알아야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배당할 때 배당 순서가 첫 번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 배당을 따져야 되죠. 우선 변제. 세 번째 꼴찌가 일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하자면 그냥 차용증만 들고 있는 사람들. 근데 차용증만 들고 있다고 배당을 받냐? 배당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차용증만 갖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둔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갖고 빨리 가압류를 건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꼴찌로. 그럼 차용증만 들고 있다고 배당에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일반 채권자가 되고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는 거는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치 물건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찍으면은 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 아까 봤잖아요. 이거죠. 그 순서에 따라서 여기는 등수가 매겨지죠. 1등, 2등, 3등. 그럼 등기를 누가 빨리 찍었냐, 확정일자를 누가 빨리 찍었냐에 따라서 1등, 2등이 가려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 우선변제권 배당은 1등이 100% 받아야 돼요. 100% 받고 남는 게 2등으로 내려간다. 2등이 100% 받고 남는 게 3등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배당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찍었죠. 그죠? 확정일자를 먼저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에서 1등입니다. 1등. 여기서 얘가 100% 다 받습니다. 100%.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두 번째가 건저당입니다. 건저당. 그래서 이제 1등, 2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다. 우선 변제권 배당할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임차인 현황에 두 번째 칸에 임차인 분석이 나오죠. 임차인 분석의 두 번째 줄 삼각형을 보면은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낙찰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그 잔액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떠나야 된다. 왜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전입신고가 빨리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등기부 현황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간단한 사안입니다. 간단한 사안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받으러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작위로 제가 중요하다고 싶은 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이런 교재가 더 나아요. 이런 교재에서는 빠진 논점 없이 두루두루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도 그게 용이합니다. 여기는 해설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부교재로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한 거죠. 자, 부교재 566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 금방 사례 105번을 저희가 했습니다. 105번 주임법상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1번 사례가 됩니다.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자 전입신고에서 이길 영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찍으면은 우선변제권 배당에 들어간다. 배당 순서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먼저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1등으로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건저당권자가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저희 기존의 분들은 맨날 귀따갑게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주택임대차가 있고 이제 상가임대차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 세 가지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내용은 대항력하고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세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이제 대항력을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보고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녹화가 되고 있나요? 별 이상 없습니까? 예. 녹화가 안 되면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이죠. 환불해도 이거 갖고 이제 월세 내고 하는데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대항력은 뭡니까? 법전에 저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이길 영시입니다. 그죠?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하고 요것도 A and B입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언제까지 갖춰야 됩니까?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경매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대항력 요건이니까 이게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이것도 주민센, 전입신고 이게 그대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좀 처음 써봐가지고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나? 이거 그렇지. 이게 색깔이 아마 구분되죠? 그래서 암기할 때 대인주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인주 최대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배당 들어가려면은 대항력 and 확정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대확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대항력 공통된 거는 뭡니까? 대항력을 다 갖춰야 되죠. 그럼 대항력이라는 거는 금방 나왔듯이 이게 아직도 서툴러서 색깔 바꾸는 게 여기 찍어야 되는가 봐네.
여기도 이제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그죠? 예. 대항력 요건은 요거니까 목적물이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하는 거 A and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적물이 이사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니까 제껴놓고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전입신고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있어야 대항력이 있냐 없냐 따질 수가 있고 전입신고가 있어야 대항력 요건이 발생하니까 최우선 변제를 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처럼 기억할 때 전입신고가 있고 확정일자가 있으면은 전입신고가 있으면은 뭘 따진다?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찍으면은 우대확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간다. 그래서 확정일자 찍었으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 배당을 따진다. 요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따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자, 다 했던 것들입니다. 네. 손으로 지워도 되는데 이걸 한 방에 지울 수 있던데 요걸 눌러야 되나? 요걸 눌러야 되나? 아, 요거구나. 요거. 자, 교재 566페이지에 자, 금방 사례는 저희가 다 봤습니다. 봤고 56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사례 105번에서 임차인 임모 씨는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다. 대항력은 이길 0시니까 맨 밑에 8월 29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567페이지 임차인 임모 씨는 전입신고는 이때고 대항력은 8월 29일 0시부터 발생한다. 임차인 임모 씨가 확정일자 찍은 시기는 7월 15일이다. 따라서 밑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2015년도 8월 29일 0시 이때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즉 임차인 임모 씨는 2015년도 8월 29일 0시에 대항력도 발생하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고 이렇다 이런 얘기죠. 자, 박스 밑으로 내려가서 따라서 임차인 임모 씨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2017년도 3월 달에 그 건저당보다 선순위로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때 건저당 건자보다도 우선해서 임대차 보증금 2억 7천을 100%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금방 한 사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질문. 없으면은 그 다음에 5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68페이지. 주임법상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2가 되는데, 이제 세대 합가 논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대 합가. 자, 요게 아직 배포가 안 됐죠. 그죠? 요거를, 지금 돌려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백지 있는 건 필요가 없고요. 앞에 거 한 장짜리만 갖고 계셔도 됩니다. 2021 타경 2482 물건번호 2번 사건입니다. 물건번호 2번. 다 돌아가셨죠? 예. 자, 2021 타경 2482 물건번호 2번 마포구 성산동 정원빌라 지하층 몇 호.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서 좀 구체적으로 뭐 이게 사람 이름 이런 거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이것도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입니다.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권 올라왔죠. 대지권 올라왔으니까 건물하고 토지가 한 몸이 됐습니다. 일체가 됐으니까 밑에 일괄 매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면적이 38제곱미터 가로안에 11.6평으로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등기부상에 나오는 면적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중개사분들이 지금 많으시니까 등기부 뭐 거의 맨날 보잖아요. 근데 등기부상에 나오는 이 건물 면적은 그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 요거 전용 면적이에요. 그럼 전용 면적이 11평이라고 한다면은 잘하면은 작은 방 2개 정도, 잘하면은 투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이 이런 거 정말 작더라고요, 가보면은.
자, 사건은 강제경매 사건이고 오른쪽에 채권자가 KB국민카드가 됩니다. 메뉴의 감정가는 1억 1,800이죠. 오른쪽에 1차 때 1억 1,800에 나왔는데 한 방에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무려 137%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6천에 낙찰을 받았죠. 입찰을 6명이 들어갔습니다. 6명이. 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분들은. 몇 년 전 거라서 뭐 지금 시세는 어떤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사진 나와 있고요. 사진 나와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임차인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권모 씨 임차인 현황에 전입신고가 2003년도, 그러면 바로 위에 가로 안에 말소 기준 권리가 2005년도잖아요. 그럼 전입신고가 2003년도니까 빠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항력이 있다고 돼 있죠. 확정일자를 2005년도 2월 달에 무려 2년 뒤에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2005년도에.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럼 왜 확정일자를 2005년도에 찍었을까? 오른쪽에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 등기부 1번에 보니까 이거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만 존재합니다. 토지 등기부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쇄시킨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만 존재합니다. 1번에 1996년도에 9월 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신축 건물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96년도에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이 2026년도니까 한 20년 정도는 된 건물이죠. 그죠? 경매 들어갈 때는 한 1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조금 오래됐죠. 2번에 보니까 2005년도 9월 달에 국민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른쪽 비굴안에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3번에 근저당이 들어갔고요. 4번에 여기 임차인 권모 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주택임차권 등기를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에 신한카드 가압류가 들어갔고요. 6번에 소유권자 김모 씨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홍모 씨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상속인들 나오죠. 홍정란 씨가, 아이고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홍모 씨가 72분의 3, 나머지 자꾸 이름 얘기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김모 씨들이 72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게 홍종모 씨가 뭡니까? 배우자죠.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1.5를 받잖아요. 자식들이 1일 때 배우자는 1.5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은 2를 받았고 홍모 씨는 3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김세모 씨, 김시모 씨, 김경모 씨 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각각 8분의 1을 받았죠. 그죠? 뭐 왜 이럴까요, 도대체? 대습상속 받은 걸로 판단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배우자입니다.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갑, 을, 병, 정, 이게 중개사분들이 많으시니까 등기부를 보잖아요. 상속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1.5를 받고요. 자식들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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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정이 사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망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고 이 밑에 또 자식들이 뭐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이 정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1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면은. 그죠? 근데 이 1을 갖다가 자기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이 1을 갖다가 1을. 얘는 1.5, 1, 1, 1, 1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또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8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대습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상법에서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고 나중에 부모가 죽었다. 그럼 원래 살아있으면 받을 몫을 이 사람의 처자식들이 나눠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안타깝게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7번에 KB국민카드에서 강제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상속받으면은 채권도 상속받고 채무도 상속받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가압류, 건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을 여기 상속인들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지금. 이거 빚을 안 갚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상속 포기한다든지 확실한 게 뭡니까? 한정 승인해야 되죠, 한정. 한정 승인해야 됩니다, 한정 승인. 그러니까 이제 내 부모님이 빚이 있어요, 빚이. 그리고 또 자산이 있으세요. 근데 빚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럼 이거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은 오히려 내가 돈을 내놔야 되는 판이죠, 그죠? 물려준 재산보다도 부채가 더 많으니까 빚을 내가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정승인이 뭡니까? 한정승인 또는 한정상속이라고 얘기했죠, 한정상속. 그러니까 아버님이 물려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내가 빚을 갚겠다. 이게 이제 한정상속이잖아요, 그죠? 요걸 하셔야 됩니다. 상속 포기하면 위험한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속 순위, 자 A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하고 배우자가 공동 1등으로 상속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계 존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 상속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 두 번째,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 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직계 비속,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직계 존속, 아버님하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받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1.5고, 직계 비속도 1, 직계 존속도 1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1.5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배우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반계혈족. 우리 그 사촌들 있잖아요, 그죠? 사촌 누님도 있고 사촌 형님도 있고 상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 포기를 했다. 자, 여기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2순위로 내려가요. 이 사람들이 상속 포기하잖아요? 얘한테 넘어가요. 상속 포기하잖아요? 생전에 얼굴도 본 적 없는 사촌들이 빚을 다 떠나야 됩니다. 상속 포기가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냥 한정 상속하시는 게 안전하죠. 그럼 이 사촌들은 나중에 막 시발시발합니다.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빚이나 물려주고 이렇게. 상속 포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정 상속이 제가 친상법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인가 3개월인가 뭐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지금 등기부 6번에 자식들이 와이프하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지만은 위에 보니까 뭡니까? 아버님이 완전 빚더미 아닙니까? 그죠? 빚을 엄청 물려주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를 당하는 거죠. 그죠? 경매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보면은 자, 밑에 임차인 분석을 보면은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권모씨가 있는데 자, 요걸 갖고 한번 권모씨를 갖다가 권리 분석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05년도 9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9월 달에 이때 가압류가 들어갔죠. 그죠? 가압류. 자,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분석할 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는 뭡니까? 여기서 바로 밑에 있는 등기부 3번에 건저당 있죠. 그죠? 건저당. 요게 이제 지급 기준 권리가 됩니다. 앞에 사건 같은 경우는 건저당이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도 되고 지급 기준 권리도 되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가압류가 맨 앞에 있으니까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바로 밑에 들어온 건저당이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저당이 들어온 게 2005년도 9월 달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럼 임차인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권모 씨가 전입신고가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소 기준으로보다 전입신고가 빨랐죠. 그죠? 빨랐으니까 역시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대항력 행사도 되는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돈 받고 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죠? 배당 요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2년짜리 계약서 썼다. 1년 만에 경매가 들어갔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죠? 예, 트가 안 좋다 그러죠. 트가. 이 집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돈 받고 나갈란다. 그럼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배당을 2번 따져야 되죠.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냐.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우선 변제 배당을 받냐. 배당을 2번 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예,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그럼 여기서 권모 씨가 오른쪽에 보면은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700입니다. 2,700. 그럼 여기서 직업기준 권리가 등기부 3번입니까? 여기 나오는 2005년도 9월 달에 건저당이잖아요. 여기 또 서울이네요. 그러면은 그 법전 맨 뒤에 보시고 2005년도에 서울이 2005년도 9월 달에 서울이 얼마인가를 좀 봐주세요. 자, 여기 법전. 2005년도니까요. 2005년도면은 거기 위에서 한 네 번째 칸에 2001년도 9월 달부터 2008년도까지 이 사이에 2005년도 건저당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들어간 거죠. 이 건저당이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 예. 2005년도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서울하고 과밀억제권역이 분리가 안 됐었어요. 이 서울하고 과밀억제권역이 분리가 안 되고 이게 뭉뚱그려 놨단 말이에요. 2005년도 당시에. 예. 그래서 이게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이 안에 서울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얼마입니까? 4천에 1,600이잖아요. 그죠? 4천에 1,600. 그럼 나왔죠? 이때가 건저당 들어갈 때 4천에 1,6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700이죠. 2,700이니까 4천만 원 이하가 맞죠. 그럼 소액 임차인이 맞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서 1,600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배당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최우선 변제로 1,600을 받았다고 전제해 보세요. 낙찰가가 얼마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100% 넘겼기 때문에 1,600은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증금이 2,700인데 1,600을 받았잖아요. 얼마를 덜 받았습니까? 1,100만 원 덜 받았죠. 그죠? 1,100만 원. 그럼 1,100만 원을 여기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선 변제권 배당 들어가서 못 받은 거 1,100만 원을 받으려면은 뭘 해놨어야 된다? 확정일자를 찍어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찍어놨다? 1,100만 원은 못 받는 거야. 물론 이 사람은 전입신고가 빨리 돼 있으니 대항력 있는 입찰권자니까 미배당 보증금 1,100만 원을 낙찰자가 추가로 떠나야 되죠. 그죠? 안전하긴 안전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건저당보다 이 가압류보다도 전입신고를 늦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는 받겠지만은 확정일자 안 찍었으면은 미배당 보증금이 1,100만 원인데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100만 원 날아가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전입신고가 빨리 돼 있으니까 다 받긴 다 받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확정일자를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면 600원 하잖아요. 600원. 600원짜리 확정일자를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 딴 데서 수업할 때에도 그분은 이제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인데 이제 확정일자를 막 얘기하니까 눈이 계속 커져요. 여자분인데 눈이. 근데 쉬는 시간에 와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확정일자 자기 안 찍었는데 확정일자가 자기는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 게.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지금 수업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간에 진짜 중간에 택시 타고 갔어요. 집까지. 가가지고 난리가 났죠. 막 등기부 떼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가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왔는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그 사이에 건저당이 안 들어갔어요. 만약에 건저당 들어갔으면 건저당이 1등이잖아요. 우선 변제권 배당에서. 그죠? 최우선 변제는 변론을 하고
건저당이 1등이고 이분이 그날 가서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2등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순위가 밀리잖아요. 그럼 1등이 100% 받고 남는 게 자기가 받잖아요. 그죠? 추가로. 근데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은. 위험했죠.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건저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정일자 바로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는 지금 중개사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 분들은 진짜 모른다는 얘기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예. 자, 어쨌든 이 경우에 권모 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선택을 했고 배당을 2번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 최우선 변제의 배당을 받는다. 두 번째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도 받죠. 그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는 무조건 늦은 거 찾아야 되죠. 2005년도 2월 22일인데 이게 확정일자니까 확정일자는 당일날 주간이죠. 그죠? 그래서 2005년도 2월 22일 주간에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고 그걸 기준으로 배당표가 짜여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 건저당하고 임차권자하고 누가 빠릅니까? 건저당권자는 등기부 3번에 2005년도 9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일자가 2005년도 2월 22일이니까 이때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건저당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 임차인이 1등, 우선 변제권 1등,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2등 건저당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압류는 아직 생각하지 말고 둘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임차인 분석을 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자, 이제 세대 합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임차인 분석의 두 번째 손가락 전입세대 열람을 토대로 작성을 했고 그 다음 손가락 임차인의 초본상 상세 주소는 비공 2호가 되고 그 다음 손가락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임차인 권광모 씨의 전입일자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9월달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날은 자녀 권수모 씨의 전입일자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권자는 누굽니까? 권광모 씨죠. 이 사람이 가장이라고 해요. 이 집안의 가장.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1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이 남편이 2011년도 이때 전입신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었죠. 그죠? 한참 늦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조사 보고서상 임차인 권광모 씨의 전입일자가 2011년도로 돼 있는데 이날은 자녀 권수모 씨의 전입일자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날은 2011년도 9월 5일 이날은 자녀 권수모 씨의 전입일자가 되고 임차인 권광모 씨는 2003년도 5월 10일 최초 전입한 후에 2005년도 12월 달에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2011년도 11월 달에 재전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2005년도 12월 달에 다른 곳으로 전출할 때부터 2006년도 3월 달에 그 주택임차권 등기를 찍을 때까지 다른 가족이 임차 목적물에 주소 전입을 했다.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약간 오타가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 자, 이제 해설을 한번 보죠. 자, 교재를 봅니다. 교재. 568페이지입니다. 568페이지에 보면은 사례 106번 세대합가 사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대합가. 자, 세대합가는 경매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잖아요. 세대합가. 자, 이제 대구의 세대합가. 자, 이 논점은 세대합가입니다. 이런 교재가 좋은 게 그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논점을 거의 망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재가 좋다 이런 얘기. 빠진 게 없으니까. 대구에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있습니다. 고3입니다. 고3. 자, 시험을 쳐서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서울에 있는 고대법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대학은 그렇잖아요. 2월 달에 입학식을 하고 3월 1일, 3월 초가 되면은 개강을 합니다. 그죠? 그럼 그 전에 서울 가서 방을 얻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얘가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야지. 아버지가 가서 집주인 A하고 아버지 B하고 임대차 계약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서상 임차권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른이 계약서 써야죠. 그 A하고 B하고 그 B가 아버지 B가 임차권자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 쓰고 방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 3월 들어가기 전에 2월 말에 이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서 이 아들내미가 2월 말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대구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업 문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럼 이게 뭡니까? 세대가 분리가 된 거예요. 같이 살다가 아들내미는 서울로 가고 아버지는 대구에 남아있죠. 이상가족이 됐죠. 그죠? 이거를 세대 분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로따로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만약에 5월 달에 대구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5월 달에 서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떨어졌던 게 합쳐졌죠. 그죠? 합쳐졌으니까 이거를 세대 합가라고 얘기를 해요. 합가됐죠. 그죠? 합쳐졌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경매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를 보니까 첫 번째 소유권자가 있고 시간 순서대로 두 번째 아들내미가 2월 20일에 전입신고했다. 전입신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아버지는 5월 달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5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건저당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자, 여기서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러면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많이 본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가장이니까. 그럼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은 그 세대연람 내역을 떼보면은 세대연람 내역 동사무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왜냐면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그죠? 세대주로 나옵니다.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 아버지 이름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습니까? 5월 달에 전입신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대원이 나옵니다. 세대원. 세대원인데 아들내미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2월 달에 전입신고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동거인 있죠. 그죠? 친척이 서울에 와서 산다. 그럼 동거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동거인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세대연람을 떼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먼저 보거든요. 이걸 잘 안 봐요. 이걸 먼저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5월 달에 임차인이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이니까. 그럼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건저당이 이때 들어왔고 임차인이 5월 달에 들어왔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소 기준으로도 후순이네, 이 사람? 그럼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입찰 들어가도 내가 인수하는 거는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갔다가 이게 싸움이 붙어서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게 이 세대 합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늦게 들어가도 그 아버지의 가족 중 한 명이 전입신고가 먼저 들어갔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따져야 된다. 이게 세대 합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 이것만 보고 들어갔다가 대항력 없네? 그러고 안심하고 들어갔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들내미가 전입신고를 먼저 했네? 건저당보다도?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빨랐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써요, 낙찰자가. 여기 이제 세대 합가가 되는 겁니다. 자, 세대 합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대연람을 보통 경매정보지에 떼갖고 이것까지 다 올려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임차인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 세대주가 같은 사람인가 확인하시고 옆에 세대원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전입신고 날짜가 얘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건저당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 가족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근데 가족이다. 그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는 거죠.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 가장 계약서 쓴 임차인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빨리 들어가면은 그걸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따진다.
이게 세대 합가가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569페이지를 봅니다. 56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범위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를 같이 하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도 포함된다. 각주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 가족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가 세대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 세대 합가의 경우에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은 세대의 일원 중에서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아버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통 세대주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많이 보시죠. 그러다가 작살납니다.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물서가 나와 있고 맨 밑에 박스 밑에 사례 106번의 매물서를 보면은 임차인 권모진의 전입일자가 2011년도 9월달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날은 자녀 권모현의 전입일자가 되고 임차인 권모진은 아버지겠죠. 이 사람은 2003년도 5월 12일에 최초로 전입신고한 후 2005년도 12월 14일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그럼 이제 요거를 시대순으로 보세요. 자, 아버지가 임모진 씨입니다. 임모진 씨. 아버지가 최초 전입한 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5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12월 달에 12월 14일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005년도 12월 달에 전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11월 10일에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 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자, 가로 안에 보니까 2005년도 12월 14일에 이때 2005년도 12월 14일에 아버지가 전출했죠. 그죠? 그래서 가로 안에 2005년도 12월 14일 넘어갑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할 때부터 2006년도 여기 2006년도 3월 달에 임차권 등기를 할 때까지는 다른 가족이 임차 목적물에 주소 전입을 하고 있었다. 즉 임차인 권누구진이 2003년도 5월 달에 5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요거죠. 5월 10일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12월 14일에 전출을 했고 그 전에 다른 가족이 이게 전입신고가 들어왔다. 다른 가족 이런 얘기입니다. 전입신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임차인 권모 씨는 대항력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권모진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2005년도 9월 달에 가압류 2005년도 9월 달 그러면 2005년도 9월 달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 가압류 국민은행보다도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임모진 씨가 임차권자인데 가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경우는 맨 먼저 들어갔습니다. 2003년도 5월 12일에. 그런데 2005년도 2년 뒤에 이 전출을 했단 말이에요.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2005년도 9월 달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 가압류 말소기준 권리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판례에 따르면은 원래 임차권자가 전출을 해도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또 판례입니다. 그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2년 뒤에 전출했는데 그 사이에 가족들이 전입신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세대학과 설명할 때는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죠? 아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개사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예전에 많이 온 것도 이런 사안이에요. 뭔가 하면은 가족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5명인데 5명이 전부 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버지, 임차권자로서 계약서 쓴 아버지가 직장 문제 때문에 지방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버지가 전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 중에 한 명만 남아있으면 대학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아버지가 이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따라 들어가서 전입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소기준권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전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가족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학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많이 물으시고, 또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세대학과를 중개사분들이 이제 좀 들으셨거든요. 또 어떤 실무적으로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아버지가 임차권자로서 계약서 쓴 당사자입니다. 임차인이죠. 그럼 서울에 있는 집에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그럼 가족을 기준으로 대학력 여부를 따질 거 아닙니까? 먼저 들어갔으니까. 근데 질문이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아버지는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원래 계약서 쓴 임차권자가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판례는 가족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그 사례는. 그랬을 때 먼저 들어간 가족을 기준으로 대학력을 따져주겠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 각주에 있는 판례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상담할 때에는 판례는 가족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아버지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다. 늦게 들어가도. 그래야 먼저 들어간 가족을 기준으로 따져주겠다는 게 대부분 판례지. 만약에 가장이 임차권자가 안 들어간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아직 판례가 나온 게 없어서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판례가 나온 거는 나중에라도 임차권자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 사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논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경매 정보지 잠깐 보시면은 그 임차인 분석에 금방 했던 거 임차인 분석에 거기 결론적으로 보면은 거기 임차인 권땡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권땡땡 전입일자가 2003년도 5월 10일입니다.